번째 강연 해주실 선생님께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강사로 계시는 조성금 박사님이십니다. 실크로드 관련돼서 국내 권위자가 몇 분 안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조성금이라고 합니다. 네, 제 전공은요, 이 실크로드가 지나는 지역인 중앙아시아 지역의 불교 회화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요, 실크로드의 지역적인 범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실크로드인지. 정말 비단이 지나가였던 길이었기 때문에 실크로드라고 하지만 단순히 비단만 갔을까? 라는 이야기, 그리고 역사적인 개념, 다음에 풍토, 어떠한 환경이었길래 이러한 길에 오아시스 도시를 만들고 실크가 동서로 오고 가며 사람들이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할 거고요. 다음에 그렇게 머나먼 곳이지만 어떻게 한반도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해서 한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크로드의 지역적인 범위는요, 일단 먼저 보면 중국의 장안이죠. 지금의 서안, 시안이라고 하는 진시황 병마용 갱이 있는 시안에서 출발을 해서 지중해를 지나 로마까지 대략 6,400km 정도가 된대요. 단순히 그냥 비단의 길이 아니라 하나의 되게 종합적인 문화와 문명의 교역로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당연히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불교가, 인도에서 전해진 불교가 이 사막길을 타고 전달이 된 길이 바로 실크로드입니다. 누가 처음에 실크로드라고 명명했는지, 이름을 불렀는지 궁금하실 텐데, 19세기 후반, 그러니까 약 1870 몇 년 그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세계 열강주,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참여한 나라가 일본이죠. 이제 그들이 제국주의의 그 사상 아래에 많은 식민 국가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다 하다 그들이 모두 다 나눠 가졌는데 더 이상 그 먹을 만한, 침략을 할 만한 땅이 남은 게 어디 있을까라고 눈을 돌렸을 때 바로 이 지역, 중앙아시아 지역에 이제 눈을 돌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전설 속에서나 보였던 황금 유물이라던가 비단이라던가 고문헌들이 많이 발견이 되게 됐습니다. 그럴 때 그 독일계의 페르난디 본 리히트호펜이라는 학자가 이 지역을 답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차이나, 서양권에선 지나라고 하죠. 차이나라는 책에서 과거 이 길이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 후 한 10세기까지 1200년 동안 비단이, 중국의 비단이 서양으로 오갔던 길이라고 이제 세레스텐을 영어로 실크로드로 번역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19세기 후반부터 실크로드라는 명칭, 명사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이거는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합친 지도예요. 그래서 보통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하는 이런 지도가 가끔 많이 나오는데요. 이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아시아 중에서도 중간에 위치한 이 지역을 보통 이제 중앙아시아라고 해요. 그리고 이 지역에 보이는 이 붉은 길들이 바로 비단이 오갔던 실크로드가 되는 거고요. 하나하나의 도시는 비단 혹은 다른 많은 물품들을 싣고 떠나던 상인들, 캐러밴들이 하루 종일 비단 그 길을 가다가 어딘가 묵어야 할 숙소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사막에 만들어진 오아시스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아시스 도시 하나하나를 연결을 해서 하나의 또 이제 길이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지역의 환경은 어떤지, 어떠한 환경 속에서 지금은 어떤지, 과거의 모습은 어땠는지, 이 땅의 주인공들은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자연 환경은 보통 생각하면 사막,
네,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그러세요. 그럼 그 사막을 왜 이렇게 맨날 가니? 라고 하는데 사막만 있으면 제가 갈 이유가 없겠죠. 네, 그리고 이제 사막이라는 게 보통 정의가 사막의 정의는 뭐예요? 라고 이제 저도 강의를 할 때 저희 학생들한테 물어요. 그러면 모래가 많은 지역이 사막이 아닐까요? 라고 해요. 그럼 이제 제가 그러죠. 그런 거는 정확한 그 정의가 아니다. 1년 평균 강우량보다 증발량이 많은 지역이 사막 지형이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리는 비나 눈보다 증발되는 게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렇지만 다행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험주나 파미르 고원뿐만이 아니라 뭐 골륜 산맥, 천산 산맥, 알타이 산맥 같은 산맥이 있어요. 그러면 스위스에 있는 몽블랑에 보면 항상 이렇게 동그랗게 만년설이 남아 있잖아요. 그처럼 이 지역도 그렇게 만년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만년설이 이제 6월, 7월, 8월이 되면 여름이 찾아오니까요. 녹아내려요. 그러면 그게 이제 지하수로 흘러내리죠. 그럼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그 물을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한 이제 지하수로를 뭐 카레즈 혹은 카나트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지하수로를 이용을 해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고 하는 도시들이 오아시스 혹은 이제 오아시스 도시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농사도 짓고요. 우리가 주식으로 사용하는 쌀농사도 짓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이 오아시스 도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의 하나는 농사도 짓고 가축도 키우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결국은 이 대상들, 캐러밴들이 실크로드 거점을 해서 지나갈 때 그들의 숙소를 제공을 하고 교역을 하기 위한 기능이 첫 번째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상들이 머물렀던 객주가 지금도 남아 있고요. 일부는 파키스탄이나 이런 데서 국경을 넘어서 뭐 중국산 뭐 옷이나 이런 거를 사러 옵니다. 트럭을 직접 몰고요. 그래서 이런 객주가요, 지금도 남아있고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실크로드의 뭐 황금 문명, 그다음에 불교가 이 지역을 통해서 왔어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대략 역사적인 배경은요, 요 시기에, 이 전 이슬람 시기에 해당이 되어서 우리나라처럼 왜 삼국시대니 고구려 백제 신라니 이런 말을 저한테 안 하냐라고 하는데, 일단 이들은 유목민족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국가를 형성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동이 많기 때문에 왕조나 민족 순으로 아마 제가 역사 구분을 하면 이 화면을 아마 10장을 더 넘겨야 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선사시대에 그 다음에 전 이슬람 시기 그리고 이슬람 시대 근현대 시기로 대략 나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몇몇 개의 사진은 요 시기에 대한 실크로드를 통한 교육이 가장 왕성했던 시기에 해당하는 시기가 바로 요 시기에 해당이 돼요. 네, 그래서 여기에 그 당시에 주민은 누구였냐 하면 건조 지역이니까 미라가 당연히 되게 많겠죠. 네, 그래서 이제 가장 타칼라마칸의 미녀라고 불리는 미라예요. 그래서 보면 그냥 미라인데 생각보다 키가 한 173 정도 되더라고요. 커요, 되게. 그리고 피부는 어떻든 우리 같은 몽골로이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스웨덴 법의학자들이 복원을 한 거에 보면 이러한 유럽 계통의 인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 타클라마칸 사막 주변으로 이 땅에서 이른 시기부터 오아시스 도시를 만들어서 생활을 했던 주민들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부터 짧은 시간 동안 그러면 한반도 문화와 그러면 여지껏 보셨어요. 그 먼 곳을 무슨 관련이 있어? 라고 하실 텐데 직접적인 사람이 오고 간 첫 번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 건데요. 중앙아시아의 파미르 고원을 중심으로 서쪽에 탄탄탄탄들의 나라가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 미녀가 유독 많다고 알려져 있는 우즈베키스탄. 정말 우즈베키스탄은
여기 계신 남자분들 꼭 한번 다녀오세요. 대신 사모님을 모시지 말고. 네. 그래서 정말 예뻐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가면 이제 뭐가 되면 오징어가 되는 거죠. 네. 너무 예쁘고 인형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사마르칸트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네. 자, 여기에 보면, 네. 그 대략 한 6세기, 7세기쯤에 있었던 거대 그 무역을 이제 했던 그 왕조가 있어요. 거기에 아프라시압이라고 하는, 네, 들어보셨을 때 그 궁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무너지고 뭐 발굴이 다 끝나서 흙더미로 되어 있지만 바로 그 옆에 박물관이 있어요. 아프라시압 궁전 박물관이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이제 벽화를 띄워놨고요. 이거는 이제 복원 하는 영상 이런 거 하시는 분이 이제 가상도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당시에 아마 이렇게 된 궁전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지금 같은 이런 유리창의 구조가 없었기 때문에 고대 건축물에는 반드시 이렇게 광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석굴암에도 광창이 있었죠. 네, 그것처럼 이런 궁전이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데, 가끔 신문에서 보세요. 뭐 교수가 중앙아시아 어디에서 조우간 깃털을 꽂은 한국인 사절단을 뭐 발견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럼 좀 제대로 된 사진을 보여주시거나 왜 한국인 사절단이라고 짐작을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좀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항상 그런 거는 없어요. 그리고 맨날 최초라고 하는데 몇 년 전에 어떤 김모 교수님이 하신 걸 5년 뒤에 뭐 박모 선생님이 하셨는데 또 최초라고 해서 맨날 기사는 나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도대체 뭐 갖고 그래? 라고 하시는데, 늘 가끔 이제 신문상에 나는 게 바로 요거예요. 자세히 볼게요. 네. 요 당긴 거고요. 어렴풋이 보이지만 머리에 무언가를 꽂고 있어요. 네. 이건 실제예요. 모사도는 아니에요. 네. 진짜 벽화고요. 잘 못 찍기는 했으나 제가 찍은 거예요. 보면 눈으로 보이시죠? 벽화가 방락이 되었지만 이렇게 깃털을 꽂고 있고요. 머리를 상투 형태로 만들어서 묶고 그 묶은 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검은색 머리카락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옷은 이렇게 브이넥이라고 하죠. 그 남자들 자켓 이렇게 겹쳐 있는 것 같은 그런 브이넥 네크라인이고, 허리띠를 하고 있고, 허리에는 동그란 칼머리가 동그란 환두라고 하죠. 네, 머리가 동그란 칼을 차고 있고요. 밑에는 버섯 모양의 가죽신을 신고 있습니다. 이제 옛날부터 아주 조금 이른 시기부터 이 벽화, 이 두 남자에 대해서 한반도에서 온 사절이라는 이야기는 종종 있었어요. 근데 조간 하나만을 가지고 한국인 사절상이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메리칸 인디언들도 머리에 깃털을 꽂고 다녔어요. 네. 깃털은 그 하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무속신앙에서부터 시작이 돼서요. 샤먼들도 아주 많이 깃털을 꽂고 다녔거든요. 이제 구체적으로 볼게요. 무엇을 가지고 한국인 사절상이라고 할 수 있는지 보면, 검은 머리카락에 밝은색 얼굴을 한 몽골로이드라는 거고요. 다음에 상투머리에 조우관을 꽂고 있어요. 그리고 뾰족한 버섯 모양의 신발을 신고 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당시에 고구려인들만이 차용했던 환두대도라고 하는 칼을 옆에 차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렇게 쭉 해서 봤을 때, 당시에 그러면 이 시기에 중국을 넘어서 이쪽 우즈베키스탄까지 소통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였을까라고 해서 국제적인 정세라던가 외교 관계를 따져봤을 땐, 네, 고구려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생각이 그러신 거죠. 아니, 왜 거기까지 고구려 사절상을 보냈대? 라고 하는데, 나당 동맹은 아시죠? 김추추가 당나라에 가서 이제 신라와 당이 동맹을 맺고, 그때 고구려와 백제가 동맹을 맺죠. 그런데 이제 이 선이 648년에 이제 맞춰졌지만 유약한 거예요. 백제가 먼저 백기를 들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고구려에 보면 강국이 어디냐면, 방금 보신 우즈베키스탄을 당시에는 강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강국에
사절상을 파견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아, 그러면 어쩌면 현재 우즈베키스탄에 남아있는 이 두 명의 사절상이 강국의 그 신라와 당나라의 동맹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파견한 사절단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 사실로 봤을 때 이렇게 7세기 후반에 고구려에서 건너간 사절단으로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실물과 다음에 역사적인 기록을 가지고 두 가지로 이렇게 분석을 하신 거예요. 이게 미술사나 역사 연구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연구 방법이 되는 겁니다. 비록 하나의 사례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생활하고 계신 저렇게 입고 계신 옷의 스카프에 뭐 당초무늬라던가 저렇게 날개 달린 말 이렇게 마크 이런 천마 이런 게 다 중앙아시아 그 실크로드를 통해서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길이 아니라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의 길로 인류의 자취로 기억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먼 지역인 중앙아시아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강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연 해주실 선생님은 성결대학교에 이제 강사로 계시는 김수일 교수님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그 지역적으로 해가지고 상주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상주에 유명한 게 이제 곶감이 있어서 그 얘기를 잠깐 했어요. 근데 오늘은 문경이라 문경이 이제 이따가 여러분들 다 보시면은 그 미륵사지를 가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이제 띠을 잡아야 되잖아요. 테마를 잡아야 되니까 제 생각에는 미륵으로 하자. 인문학이잖아요. 그래서 인문학이란 뭔가 했을 때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운을 띄운 겁니다. 제가 6살 때, 6살인가 7살 때 이거는 평생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딜 가다가 죽은 여러분들 말티즈 아시죠? 말티즈 개, 그 하얀 개인데 한 요만해요. 요 개가 3마리 정도 됐었는데 누가 그냥 죽은 거를 버렸어. 보니까 반은 이제 썩었죠. 너무 이뻐. 얼굴은 아직까지 있어. 너무 이쁜데 눈에서 구더기가 나오잖아요. 몸이 반이 썩잖아요. 거기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다가 나도 저렇게 되겠지, 죽으면. 그런 생각을 그때 하게 만들어. 이게 생명체 아니에요? 생명체인데 그러고 있으니까 나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성적이 좋았냐? 안 좋았죠. 내게 아닌데 그게. 그런데 수학을 한 이유가 딱 하나. 인문학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영이 무엇이냐. 인문학이란 뭔가. 문경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륵. 그런데 시작을 끝없는 길, 끝없는 질문. 길의 끝은 어딘가. 이것이 이제 인문학의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산스크리트어에 아트만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자기라는 건데 self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갖고 이걸 벗어나야 돼. 나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근데 그거를 목샤라고 그래요. 근데 불교에서는 그건 늘바나라고 그러거든요. 니르바나. 니르바나는 뭐냐면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생각이 없어지고. 왜?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또 태어나. 이 지겨운 세상 또 태어나야 돼. 그러고 싶으세요? 싫죠. 그죠? 불교식으로 생각하자면. 그래서 나를 찾는 과정이 인문학이고 그 가운데 그 과정이 길이라는 길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실크로드가 나와요. 리크트호프니 만들었을 때는 결국은 비단을 찾아가자. 귀중한 거를 찾아가는 거예요. 왜? 그것이 자기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아까 그분이 비단을 구하기 위해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욕심이죠. 그죠? 서양의 욕심이에요. 우리가 왜 다시 태어나냐면은 그렇잖아요. 미련이 남아서. 우리가 사는 게 미련이 남아요. 우리가 이제 어머니 뱃속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생이 다 생각난대요. 전생이 뭐 하고 뭐 했었고 다. 그러면서 다짐을 해요. 이 거지 같은 세상 다시는 태어나지 말아야지.
이번에 태어나면 이게 마지막이다 하고 정말 손, 발 이거를 꽉 쥐면서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모르지만, 그리고 뭐 남자분들은 모르죠. 아기가 태어날 때 어머니도 엄청 아프지만 아기도 그렇게 아프대요. 근데 그 고통 때문에 잊어버려. 49제라고 있잖아요. 49일 동안 이렇게 돌아다녀요. 죽은 그 의식이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부모를 고르는데, 이게 여기가 또 적나라하다는 게 뭐냐면요, 부모를 골랐기 때문에 부모님이건 누구건 어떻게 돼요? 그럼? 네, 원망을 하면 안 돼. 자기가 골랐거든. 근데 그게 그거에서 벗어나는 건데, 그게 인문학 아니에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아서, 이게 실크로드인데, 뭐 향료, 뭐 청동, 뭐 옥, 이런 것들을 다 찾아서 간단 말이에요. 내가 아닌 무언가 바깥에 있는 거를 찾아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부하시는 분들 다 그렇잖아요. 학위만 받으면, 뭐죠? 또 잠만 잡으면 평생 우리는 무언가를 쫓다가 그러다가 그냥 가. 동서교리의 그러니까 중심점은 뭐냐면 삶과 의미라는 거죠. 인문학이. 문경도 그렇고. 우리 사는 삶. 근데 삶의 의의를 찾으려면요, 건강하고 오래 살면서 불교 공부를 하라는 거죠. 그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삶이 수행이라는 거예요. 인문학이고. 그래서 오늘의 토픽은 실크로드의 중심점인데, 그 중심점이 뭐냐면 삶의 의미를 찾아서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메시아를 찾아요. 그죠? 구원자. 그런데 메시아는 메시아, 이게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인데 이게 이제 바꿔주면 이제 그리스로 넘어오면 크리스트가 되는 크리스토스. 결국은 뭐냐면 꽃핀 사랑. 이게 그 반가야상인데, 이거는 이제 그 국립 그 미술관에 있죠. 이거는 중앙에. 근데 요거랑 똑같은 게 고류주에 있어요. 고류주. 근데 이게 그 일본 학자들 중에서도 또 뭐 아닌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요게 나무로 만들렸거든요. 요게 나무로 만들었는데 일본에는 없는 송나무예요. 한국에서 만들어서 갖고 오든가 아니면은 도레인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만들었을 거다. 이게 카로 야스퍼스라는 세계적인 철학자가 보면서 인간이 장난해 놓은 것 중에서 가장 훌륭하다라고 했던 그 상이에요. 미륵상. 자,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보다 더 생각이 많잖아요. 이 인간들을 어떻게 구해야 되나. 지금 머리 되게 아플 거예요. 그죠? 남성보다는 이런 것들은 여성성이 많아요. 그래서 왜 여기 긴 게 뭐냐면 여성을 가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자비. 이게 명사에서 나온 건데요. 친구예요, 그냥. 미트라. 그래서 지금도 힌디어에서도 지금도 이 말을 써요. 미트라. 그래서 친구야. 우리를 구원해 주실 사람은 친구예요. 근데 그게 예수 사상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런 면으로. 이 고통의 세상에서 구원을. 석가의 말씀이 법력을 이룰 때 더 이상 이거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자식들이. 그럼 어떻게 해요? 오셔야 돼. 그래서 이게 미륵 하생설이에요. 내려와서 이제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의 미륵 사상, 혁명 사상이랑 같이 가죠. 그래서 구원자, 미래의 심판자, 현재를 인내하게 만드는 자. 왜? 미륵이 안 온다고 생각을 하면은 현재를 이 고통을 어떻게 지내냐, 이런 게 있어요. 이건 있어요. 교인들이 어떤 힘든 일을 당하면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고 해서 기독교는 할 말이 있는데, 엉뚱한 일로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불교에서는 스님이 와서 할 말을 못해. 아유, 업이 안 좋으셔서 그렇게 돌아가셨네요. 이렇게 말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기독교는 할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이 미륵 사상이라는 거죠. 실크로드의 이제 트레이딩 루시죠.
자, 그러면 그 트레이딩 루트를 통해서 뭐가 전해졌냐면 불경이 전해졌잖아요. 근데 불경이 전해졌는데 이런 언어들로 쭉 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언어들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요게 그냥 언어로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런 언어들, 불경 언어들을 갖다가 서로 혼합된 그런 말들이 결국은 미륵 사상의 언어들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보시기만 하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토카리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인도의 그 베이스를 줬기 때문에 이제 토카리안 A가 있고 토카리안 B가 있는데 이거를 할 수 있는, 읽을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이게 이제 그 크로시디. 비슷하죠? 생긴 게. 그리고 이제 이거는 산스크리트에서 이제 요게 그 반야심경이에요. 반야심경인데 이제 요게 이제 색즉시공 공증시색. 요게 이제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건 티베더. 요게 이제 한국말로 하면은 요게 발음이요. 어떻게 되면 갓떼 빠라갓떼 빠라성갓떼 버디 스와. 그래서 이게 보면 아제 파라아제. 예. 파라승가제. 요 말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죠. 요게 실당. 요거 많이 보셨죠? 요거. 요게 뭐냐면 옴이에요. 옴마니 파드메 옴 할 때 요거 옴.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말이에요. 이 실당. 이런 언어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언어들은 사람의 사상을 만들어요. 그 만든 사상으로 해가지고 또 다른 사상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 미술. 제가 생각할 때는요, 철학자들은 미술하는 사람들 꽁무니 쫓아다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술은 쓰진 않잖아요. 하지만 인스피레이션이라고 그러든가 이게 어떠한 추상적인 것을 갖다가 던져줘요. 그러면은 철학자들이 돌아다니면서 그걸 해석하는 데 바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술가야말로 천재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 음악가들. 맨 나중에 나오는 사람이 철학가들. 그거 갖고 한참 얘기를 하잖아요. 결론도 없이. 저거는 말이야. 아니야, 임마. 그거 잘못 칠한 거야.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가끔씩 이제 그렇게 헛다리 짚을 때가 많은데 미술이야말로 그거를 나올 때 사람들의 생각을 갖다가 표현을 할 때요. 이게 가장 빠른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실크로드로 나온 게 간다라 미술. 그죠? 간다라. 요쪽. 여기 이제 간다라인데 여기서 나온 게 이게 히랍이죠? 히랍인들. 그리고 부처. 똑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고행하는 그 부처. 그 밑에 요거는 조라스트리어에서 거기서는 불을 숭배하거든요. 그래서 그 같이 혼합종교. 뭐 벗고서 뭐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옆에서 그냥 있죠. 그래서 이런 간다라 뮤직, 실크로드의 종교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조라스트교, 경교, 저 배화교라고 그러죠. 마니교, 불교, 이슬람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종교의 영향이 뭔가 했을 때 미르 사상에 있어서 깨달은 자, 가르치는 자에서 구원자. 석가모니는 자기가 나를 따르라 이런 적은 없어요. 뭐라 그랬냐면 나는 그냥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한 말도 너네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틀리면 틀리다고 해라. 그리고 딴 길 가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깨달은 자는 가른 자에서 가르치는 자예요. 그런데 구원자로 변해. 미륵에서. 그리고 있는 종교에서 없는 종교로. 그러니까 있는 종교는 뭐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죠. 근데 불교는 없는 거죠. 우리가 없어야 돼. 없어져야 되고. 그러면 무엇이 나를 구원하는가? 이 질문으로 제가 신학교를 간 겁니다. 근데 헷갈려요. 이제 불교가 이제 쭉 나오고, 그리고 네스토리안이라고 해도 기독교 중에 한 파인데, 그게 또 여기 실크로드를 쭉 건너갔죠? 그 교회들. 자, 여기 보세요. 요게 뭐예요? 십자가죠. 네스토리안 십자가고, 요게, 예, 그죠. 이건 나치는 아니고요. 예, 나치는 이제 하켄 크로이츠라고 그래가지고 꺾어진 십자가라고 그러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스와스티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요거는
그 사람들한테 블레싱이에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축복을 원하노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산스크리트는 수아스티컴, 그래서 그 말이 수아스티카가 거기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와 수아스티카, 이게 이제 그 데바나가리로 그 산스크리트 언어로 이제 수아스티카 해가지고 기독교와 불교, 이 기독교와 불교가 합쳐진 게 미륵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경 봤을 때는 지리적, 역사적, 종교. 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문경이죠. 그죠? 영남대로 해서 이렇게 쭉 가는데 미륵불의 하생이면 우리가 미륵불이 되라고 하는 불교의 가르침이죠. 그죠? 그래 그것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요 메시아적 사랑과 자비, 실천과 행동, 새로운 시작. 그래서 제가 어저께보다는 좀 덜 테크니컬한 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인문학으로 가는 길이 질문의 길이고 우리가 삶 사는 게 한 발짝 한 발짝 걸을 때마다 힘들잖아요. 그죠? 거의 이제 설교가 됐네. 그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그 사상적인 거에서 미륵불의 사상은 그런 보통 사람들 갖다가 감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런 미륵불 사상이 여러분들의 사상에 좀 맞는 그런 사상이 되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죽어서 묻혔던 무덤이 이제 천마총 같은 무덤입니다. 저렇게 경주 시내에 있는 무덤. 통일되고 나서 이제 김유신의 무덤이라든가 그 통일 8세기 이후의 무덤은 경주시 외곽에 들어갑니다. 왕이 행차할 때 왕이 쉬어야 될 공간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옆에 행궁이라고 해서 왕이 거처에서 만드는 왕실이 아니라 왕이 이동했을 때 거처하는 장소인 행궁도 사찰 옆에 바로 붙여서 만들어요. 자, 기류의 인문학. 예, 오늘 기류의 인문학이 이제 충주 미륵대원지에서 이제 마지막 행사를 마무리했는데요. 이 기류의 인문학이 오늘 이제 마지막 행사에서 참 의미 있었던 그런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일단은 그 마지막 공연에서 마지막 행사를 전통 국악으로 마무리 지었다는 게 기류의 인문학이 앞으로 또 새로운 나갈 길,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문화재를 활용, 또 인문학을 어떻게 향유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할 수 있는 좋은 어떤 그 안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같이 참여하셨던 시민들께서 너무 좋아하시는 모습을 저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제 우리가 인문학이라고 하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이렇게 역사 현장 속에서 우리의 전통을 같이 그 시민들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만 해준다면은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바로 인문학일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류의 인문학이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지금 이제 어떤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인문학이 나가야 될 그런 방향성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평소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또 특히 한국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또 이런 기회가 와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실크로드라는 것이 우리 한국 경주까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뜻밖이었고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관심을 좀 가지고 또 새로운 것들을 또 공부 좀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우리 그 한국의 문화재도 이렇게 훌륭한 문화재들이 많고 또 우리 사람을 위한 인문학에 관한 그런 저변의 자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이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리의 인문학